네, 모두 자리에 앉으셨나요? 네, 그럼 2부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으로 선별해서 교수님들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창균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크론병이랑 궤양성 대장염이 이제 만성 질환이다. 평생 함께 가야 되는 병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 병이 아주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건지, 완치가 불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까 강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은 완전히 병이 감기를 앓다가 감기가 나가버리듯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는 만성 질환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당뇨병 같은 병들이 있죠. 고혈압,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고 싶은 일이나 내 업무나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치료를 해서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듯이, 염증성 장질환도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적절히 치료를 해서 병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완치라는 것은 이제 완치와 관해 유지가 어떻게 틀리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이창윤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 장결핵 있잖아요. 장결핵. 결핵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결핵균이 들어와서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결핵균을 죽이면 그건 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결핵 약제를 화학요법이라 그러는데 6개월간 받으면 완치가 되죠. 그건 재발도 없고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재발이 없는데,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은 본인 자신의 병이 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의 백혈구에 유전자의 어떤 변이가 와서 장내 미생물과 반응을 하는데 이상 반응이 와서 이제 장에 염증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박해균은 죽이면 되지만 자기 몸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기 몸을 바꾸기 위해서는 극한적으로는 골수 이식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세포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생명을 걸고 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그걸 하고 나서도 또 새로운 세포들, 이제 크론병이나 궤양성에 걸리지 않는 백혈구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장점이었기 때문에 거의 실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개념은 밖에서 왔냐 내부에서 왔냐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네, 답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금 답변해 주신 김효종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을 알고 계시는 환자분이신 것 같아요. 이전에 약물을 이것저것 많이 드셨는데 반응이 없다가 지금 어떤 약물 치료인지는 정확히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이 없는 관해가 잘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근데 이제 약을 오래 복용하시다 보니까 걱정이 좀 된다. 이보다 지금 본인이 드시고 계시는 약물 치료보다, 받고 있는 약물 치료보다 좋은 약이 개발이 되면 약을 바꾸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맞춤 치료, 이제 앞으로의 꿈은 그겁니다. 이제 이 사람의 유전자를 채취를 해서 이 유전자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어떤 거다 찾을 수가 있고, 그 이상을 유전자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약제, 딱 맞는 약제가 있으면 그걸로 바꾸면 바람직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이 약 치료에서 안 들으면 다음 약으로 가고, 다음 약에서 안 들으면 다음 약으로 가기 때문에, 또 다음 약으로 간더라도 그게 100% 성공한다는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약제가 잘 듣고 큰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약으로 옮긴다는 것은 보다 이제 전체적인 자료가
약보다 안전하다 해서 다른 약으로 옮긴다고 하는 것은 좀 모험이시죠. 모험이시고 지금 현재 쓰는 약물이 효과가 다하고 어떤 심한 부작용이 날 때까지는 그 약물로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금의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어떤 약물을 선택해 갈아탄다는 거거든요. 왜 갈아탄다 그러는데 갈아타는 것은 좀 더 아직 시기상조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약물이 소진할 때까지 약효와 부작용에 의해서 소진될 때까지 지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류마티스 내과 홍승재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강의해 주실 때 염증성 장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관절염 발병률이 높다 하셨는데 장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앓고 있는데 아직 관절염은 없으신 것 같고요, 혹시. 그래서 이제 비율이 높다고 하시니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예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저희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는 15에서 20%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80% 이상의 환자들은 잘 생기지 않죠. 그래서 현재 관절염이 없는 분들은 내가 관절염이 생기지 않을까 사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질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에 이제 뭐 장이든 관절이든 아까 제가 눈에 포도막염 말씀드렸고 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잘 생기는 부위죠. 그 중에서 장에 생겼습니다. 그 환자가 장 외에 다른 몸에 생기는 예를 들어 관절, 피부 또 눈에 생기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장 질환만 있고 다른 신체 장기에 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이제 눈이라든지 피부에 질환이 있으면 이제 관절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이제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이런 관절이 이제 말초 관절이 더 많이 생깁니다. 사실은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이 붓고 뻣뻣하고 우리가 류마티스 증상이잖아요.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방하느냐? 예방은 근본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이 잘 치료되는 것이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은 장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치료되는 거죠. 다른 합병증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안정이 돼서 다른 부위에 다른 이런 면역 질환, 염증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염증성 장 질환이 잘 치료가 돼서 관해 상태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내가 괜찮으니까 뭐 약을 안 드시거나 주사를 안 맞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장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을 꾸준하게 우리 주치의 교수님하고 상담하면서 관리하는 것, 그것이 관절염이 생기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신건강의학과 김종호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실 때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주로 이제 과민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또 질환 증상을 또 더 유발시키고 또 그 유발된 증상들이 또 더 예민하게 환자들을 만들고 하면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주로 심리상담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치료법으로 혹시 이게 심해져서 정신 건강 쪽으로도 약물 치료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심리적인 문제가 심해지면은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내가 정신과를 가야 되느냐, 최소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느냐, 그게 상담이든 약물 치료든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조절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이나 본인이 조절 못하고 고통을 받으면은 예를 들어서 너무 불안초조해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과 그 다음에 동반된 불안 증상이 있어가지고 직장에 나갔는데 이거는 배가 아픈 게 아니고 불안초조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살림도 못하고 가사일도 못하고 뭐 학생이면은 집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에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정도면은 요거는 이제
정도를 넘어선 거죠. 이런 경우라면은 일단은 정신건강과에 좀 상담을 받아야 되고요. 필요하면은 그런 불안증이나 우울증이 이런 정도가 심하다면은 필요하면은 약물 치료도 상담을 받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물 치료는 뭐 여러 가지 불안증에 대한 치료, 그다음에 우울증이 있다면 항우울제 같은 걸 쓰는데 요즘 항우울제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세로토닌 계열의 SSRI라고 해서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굉장히 안전합니다. 다만 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간혹 요 약물 부작용으로 설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설사가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상담받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질병의 경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전문의 상담 받으셔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양팀 주진희 영양사님 질문 드릴게요. 요즘 거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에게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검색 포탈에 프로바이오틱스 이렇게 쳐봤더니 뜻이 삶을 위한, 삶의 이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익균은 장내 유익균을 높이고 유해균을 줄여줘서 장내 균형 좋은 건강한 장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데요. 실제적으로 정확한 메커니즘이나 그런 기전들이 약물 치료를 대체할 만큼의 근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증상 완화나 어떤 개별적으로 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은 드시는 게 크게 무방하지만 그거를 약물 대체적으로 이것이 정답이다 해서 그것만 복용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되고 전반적인 치료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프로바이오틱스를 근데 구입하실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는 그 균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균주인지 보통은 뭐 100억 개 이상 뭐이 요구르트 같은 것들 보실 때 거기 몇 억 개 이상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보통 100억 개에서 400억 개 정도 사이에 이제 제품 선택하시면 되고 어떤 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포장에 GMP 이제 건강기능식품이나 그런 마크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 인정받은 특허받은 균주인지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김진성 교수님 질문 드릴게요. 집에서 좀 꾸준히 하면 좋은 방법으로 뜸 치료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이제 하루에 몇 회 정도 하면 되는지 증상이 있을 때마다 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그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어떤 병의 특성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오래 앓게 되면 이제 몸의 전신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또 국소적으로 뭐 소화불량이나 찬 느낌, 냉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증상이 이렇게 잘 유발이 되는 경우에 1차적으로 뜸을 적용한다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막 염증이 심하고 이런 급성기, 활동기에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관해기를 잘 유지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뜸 치료를 하는데 제가 이 뜸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 꾸라고 그래서 살에 약간의 화상을 입히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혼자 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간접구라고 그래서 화상을 입지 않는 안전한 뜸 장치를 하나 구입을 하세요. 그래서 그 장치는 그 뜸뿐만이 아니고 소모품으로 이렇게 태울 수 있는 뜸을 압축해 놓은 그 재료를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번 불을 붙여 놓으면 한 20분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 딱 붙여 놓고서 배에 앞서 말씀드린 부위에 부착을 하고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호흡, 명상 이런 거 같이 하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가능하면 매일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하고 할 때 보면 일주일에 3번 정도의 어떤 처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효종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맞춤형으로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심한 궤양성 대장염 진단을 받으신 환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어떤 약을 처방받아서 먹으면 될지 혹은 주사제로 활용을 한다면 주사제로는 어떤 약이 좋은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기에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한데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의사들이 어떤 약을 쓸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가 왔을 때 맨 처음에 가격면으로 우선 기능보다는 가격면으로 얘기를 할게요. 이제 비싼 약을 써도 맨 처음부터 가능하고 이제 다 이 보험 혜택을 보험 종류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다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격 결정하는 것이 보건심평원이에요. 심사평가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심사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진단된 환자에서는 반드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효과가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효과는 마른 땅에 내리는 한 줄기 소나기 같다. 왜? 반복을 막지 못해서 그 반복이 재발되면은 조직 손상이 와서 결국 수술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테로이드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스테로이드를 쓰고 스테로이드에서 관해가 되면 그 다음에 면역 조절제를 쓰고 면역 조절제를 3개월 이상 썼을 때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선택적 약물 인플릭시맥 같은 것을 썼을 때 보험이 되게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선택적 약물로 두 번째로 등장한 베돌리즈맙이라는 약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심평원에서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먼저 쓸 수 있느냐의 선택은 저희 의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에서 따라하고 그 심평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병원에서 삭감을 받게 됩니다. 환자들이 돈을 돌려내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받은 돈을 그냥 병원에서 이제 심평으로 돌려줘야 돼요. 환자분들은 혜택이 전혀 손해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의 시류는 옛날에는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지금은 스테로이드보다는 선택적 제제를 먼저 쓰자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또 보험 규정 때문에 맨 처음부터 선택적 제제를 못 쓰고 처음 진단된 사람들은 거의 모든 환자들이 스테로이드부터 그 제한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좀 그 정책적인 부분까지 모르셨을 내용일 텐데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잘 해주셔서 다음으로 그 홍승재 교수님께 그 관절염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 치료하면서 같이 치료가 되는 관절염도 있고 아닌 관절염도 있다. 다른 치료법이 필요한 관절염도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 경우에는 왜 그런 건지 꼭 그렇게 다른 치료를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아까 제가 염증성 장질환에서 관절염이 두 종류, 두 가지 형태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이제 말초 관절염, 쪽 손가락, 발가락에 생기는 게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염증성 관절염이죠. 염증성 장질환에서 같이 오는, 즉 염증 반응에 의한 관절염입니다. 즉 염증이 조절되면 그냥 좋아져요.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 치료 약제가 결국 말초 관절염 치료 약제랑 연결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우리 환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진통 소염제 계열의 약물을 조금 같이 쓰면 좋아지고요. 대부분 한 6개월에서 1년 가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축성 관절염이라고 표현하는 척추나 골반을 침범하는 관절염, 굉장히 큰 관절이죠. 그리고 침범 범위도 넓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상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먼저 오고요. 염증성 장질환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먼저 중요한 이제 병변 부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장질환이 좋아지더라도 이 축성 관절염 자체가 먼저 생긴 곳이고 여기가 환자에게서 가장 면역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치료는 더 집중적으로 돼야 될 그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큰 관절염은 그런 면역 기전 그리고 발생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축성 관절염의 치료도 역시 가장 좋은 약은 아까 인플루시맵이라고 표현하신 이 주사제입니다. 그 외에 또 몇 가지 더 치료약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주사제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쓰면 대부분 좋아지고요.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효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 또 이런 면역 조절 주사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호 교수님, 네. 이제 아까는 약물 치료 질문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가 봐요. 그게 이제 환자분들 본인들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다 보니까 이게 상담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제 인지행동 치료는 뭐 쉽습니다. 아까 이제 자꾸 잘못된 생각들이 드는 거죠. 알죠, 본인도. 근데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아까 보면은 자동 생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 그 생각이 탁 들어요. 무의식은 아닌데 전의식처럼. 그래서 그 찰나에 이미 이렇게 습관처럼 생각이 배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경험의 학습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생각이 드는 가정이 아니고요. 그냥 나는 모임에 가면은 불안해요. 이러면은 그 가정을 잘 보면은 그 전에 이제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가면 또 화장실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게 이제 배어 있는 거죠. 이래서 자동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치 우리 공이 날라오면은 어때요? 피하죠. 그거는 반사죠, 반사. 맞으면 안 되니까. 마치 반사와 같이 자동적으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 내가 잘못된 생각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게 되고 알더라도 쉽게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서 마음 먹게 달렸지 하고 해도 안 되는. 근데 우리가 습관과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죠. 이거는 고치기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끝까지 간다가 아니고 80까지 간다는 거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바꿔져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무슨 생각이 날 이렇게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그걸 좀 찾아봐야 돼요. 개인마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복통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그런 생각이 있고 어떤 분은 화장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창피를 당해서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개인마다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대처를 한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반복해서 노출 훈련하면서 그 다음에 했을 때 이게 안 됐는데 왜 그랬는지 이런 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몇 번 대개는 그룹으로 하는 경우에는 10회에서 한 20회 사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분이 그 그룹끼리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친다고 해가지고 금방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좀 조언을 받으면서 전문적인 좀 그런 관리를 받으면은 생각 고치기를 하면은 고쳐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지행동 치료는 굉장히 많은데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는 외국에는 꽤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거의 드물어서 지금 염증성 장질환 센터에 김윤용 교수님, 이창규 교수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치료 프로그램을 조금 개선시킬까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꾸준히 노력하시면 분명히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뭐든지 믿고선 본인의 계획과 생각을 믿고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성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한방 치료를 하게 된다면 뭐 약을 복용하거나 침 치료를 받거나 이렇게 병용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기간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되는지 대부분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예,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기간을
이제 산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증상의 정도나 체질이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최소한도로 우리가 이제 몸의 어떤 저항력, 그런 어떤 병에 대한 이제 대항에 싸우는 힘을 이제 기른다, 이런 의미로 치료할 때는 보통 3주에서 6주 정도를 기본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 정도 이제 약을 같이 쓰시면서 이제 표준적인 우리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종류의 약을 쓰면서 보완적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병에 대한 저항력을 기른다, 뭐 이런 목표하에 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진희 영양사님, 네, 이런 뭐 식품 외에 질문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섭취하시는 거에는. 그러니까 식품으로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잘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영양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소화나 흡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 경구 섭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영양 불량이 많이 나타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 학회나 세계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르면은 영양 불량이 있고 섭취가 적으신 분들은 비타민제나 이런 것들이 복용하시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혈변으로 인해서 철분 같은 것들이 좀 결핍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약물로 인한 엽산의 결핍이라든지, 그리고 뭐 수술이나 설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기질들이 결핍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충이 필요하고 비타민 같은 것들을 복용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미 약제를 쓰실 때 여기 교수님들께서 비타민을 처방해 주실 수도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이 복용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최대한 교수님들과 상의하에 지금 어떤 방향이 가장 적합한지 보시고, 아무리 많이 드셔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결핍이 계속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생화학 수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사제나 이런 것들로 좀 보충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꼭 훌륭하신 여기 계신 교수님들과 상의하에 선택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창균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일 많이 들어왔던 비슷한 종류의 많이 들어온 질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직장 쪽에만 염증이 있는 초기 환자입니다. 좌약 치료한 지 한 3개월 됐고 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느끼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말씀하신 관해기인 것 같아요. 치료를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약도 복용을 계속 해야 할까요? 정기 검진만 꾸준히 하는 걸로는 안 될까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기적인 검사조차 필요하냐, 증상이 없을 때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전에 아까 그 비타민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덧붙이면은 우리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스테로이드에 노출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이 바이타민 D와 같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은 진료실에서 칼슘과 바이타민 D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것은 이제 증상이 좋아졌는데 왜 검사를 또 받아야 되나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물을 끊으면은 대개는 증상이 금방 이제 오래지 않아서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대개는 다시 약물을 잘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에는 약물을 관해기가 도달해서 약물을 끊으면은 상당수 기간 동안 이 증상이 없는 경우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상이 없어도 이 안에서는, 뱃속 장에서는 염증이 계속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한계치에 도달해지면은 아주 심한 증상과 함께 재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댐이 무너질 때까지는 물이 계속 찰 수가 있지만 어느 순간을 넘어버리면 댐이 무너지는 것처럼 증상이 없다가 이 몸이 장이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그 한계치를 넘으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잘 치료를 하라는 것이고, 그럼 검사는 왜 하느냐?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병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고 현재 이 치료의 목적은 염증을 완전히 말리는 건 속된 말로 염증을 완전히 없애는 순간까지 치료를 해야 관해기가 오래가고 질병의 재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치료를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이 검사를 통해서 질대의 몸 안에 있는 질병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과거와는 달리 검사 방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대변 검사 같은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질병 상태 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갖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 강좌명처럼 너무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더불어 살기,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정기적인 검사랑 그리고 꾸준한 치료로 더 큰일이 되기 전에 잘 관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포스트잇에 적어주신 질문은 지금 선별해서 좀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지금 현장에서 한 2분 정도 시간 관계상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 분들은 네, 여기 앞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우리 이창경 교수님하고 김효준 교수님 말을 못 들었는데 지금 수원에서 왔습니다. 제가 40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합니다. 올해 6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 한랭성 그 두드러기를 많이 알았어요. 근데 지금 10살 된 그 손자가 이 걔랑 똑같이 날만 추우면 두드러기가 달아요. 근데 걔 10살인데 키가 그렇게 잘 안 자라요. 8살짜리 딸애보다 목 하나가 더 죽어요. 3%도 안 들어간대요. 근데 얘가 다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얘도 지금 현재 강직성 척추염을 그 유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부모나 저나 그 시댁 쪽에도 아무도 이상이 없는데 얘 지금 10살짜리고 얘가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거를 유전적으로 타고났는지 아니면 이 40살 먹은 애가 셋인데 제가 지금 감정이 조금 저기래서 근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금 이 10살짜리도 그러면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오늘 주제라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분이 이 염증성 장 질환은 없으세요? 예. 네. 예. 네. 제가 냉장고 했을 때 그 가어들을 15년 만에 꺼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두드러기가 계속 축구가 비만 오면 두드러기가 나서 실려서 일을 하고 싶어서 잠깐,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랭성 두드러기는 이제 알레르기, 우리가 알러지 반응이고요. 역시 알러지 또 면역 반응이죠. 면역 질환의 하나입니다. 그 알레르기 반응과 현재 강직성 척추염이 관련성이 있는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면역 반응의 차이점이고요. 이제 그분이 40세 여성이고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은 제가 아까 강의에 말씀드린 것처럼 20대 남성에서 옵니다. 즉 40대에 왔다는 것은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즉 염증성 장질환에 의해서 생겼을 가능성이 더 있죠. 나이가 조금 늦게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검사를 꼭 하셔서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이미 관절의 엑스레이에서 변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치료가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2가지 병에 대한 치료 중에서 따로따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약이 중복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한 곳,
어느 병원이든 한 곳에서 두 질환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두 질환에 대한 주治선생님이 두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두 분이 같이 상의를 해서 협진을 해서 이분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꼭 그렇게 치료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자녀분 얘기를 또 하셨는데 10살 아이가 강직성 척추염인가, 사실은 그 나이에는 그렇게 진단을 하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소아 류마티스, 어린이들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게 성인이 돼서 그때 이제 강직성 척추염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소아들은 다 소아 연소성 관절염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부르고, 이게 관절이 붓고 아픈 염증성이 있어야 그렇게 하고요. 그런 염증이 없다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성장할 때 나타나는 성장통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뭐 연골 연화라든지 그런 질환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지만, 뭐 엄마가 그래서 자녀가 꼭 그렇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게 너무 이제 아까 우리 김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뭐 내 병이 자녀들한테 유전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와 근심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그걸 없애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와서 검사를 해서 이 병이 그것과 관련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 명확하게 통증의 원인을 찾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오셔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협진 기반의 병원에 가셔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할게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여기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내용이 이창균 교수님이나 김효종 교수님이 해당되는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 염증성 장 질환을 앓다 보면 여러 가지 약 복용을 많이 하는데, 특히 지금 미혼 여성들이 과연 그런 약을 먹으면서도 결혼 생활을 해서 어린아이를 낳고 먼 데는 지장이 없는지 그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점을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심지어는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내 병이 뭐 유전되는 것은 아닌지, 이거 임신했다가 잘못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셔갖고 말 그대로 이제 아까 우리 김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레 겁먹고 정확히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임신과 출산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관액에 도달한 여성 환자들, 남성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태율과 출산에 있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활동기에 돌아서 가지고 질병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그 태아의 성장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주산기 아기를 낳고 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잘 안정된 상태에 도달한 환자인 경우에는 임신이 되는 확률, 수태율과 임신 동안의 뱃속의 태아 건강과 출산에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약을 먹어도 되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쓰는 대부분의 약들은 대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많이 썼는데, 면역 억제제도 처음에는 쓰다가 이제 임신하고 그러면 이제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끊지 않아도 큰 위험이 없고, 또 끊지 않아서 약을 계속 복용을 해서 관해기를 잘 유지했을 때 오히려 태아와 산모 건강이 더 좋다는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항 TNF 제제, 이제 생물 주사제 있잖아요. 주사제, 특히 이제 레미케이드나 휴미라 같은 주사제의 경우에는 면역을 좀 많이 약화시키기 때문에, 또 이게 이 임신의 말기에 가면은 이 탯줄을 통해서 태아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러면 이게 태아에 약이 들어가 갖고 태아의 면역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직까지는 임신 말기에는 특정 기간이 되면은 그런 주사제를 끊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또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또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그런 주사제의 경우에도 결론이 조만간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질병이 없는 적극적인 치료를 잘 유지를 해서 관해기를 잘 유지를 하면 임신과 출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강조할 때마다 아무래도 좀 심각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 걱정도 많이 되시고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증상이 있거나 걱정이 되실 때는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상담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법을 이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